대한민국의 가왕, 나훈아. 그가 일본 한복판에서 터뜨린 한마디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970년대 후반, 일본 오사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던 나훈아가 공연을 열었습니다. 공연장은 일본 팬들로 가득 차 있었고 분위기는 뜨거웠죠. 그의 목소리는 무대를 압도했고 일본 관객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나갈 무렵 그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외친 한마디가 공연장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공연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후 관객석 곳곳에서 술렁임이 시작되었고 일본 언론과 정부 관계자들까지 경악을 금치 못했죠. 대한민국에서야 익숙한 한마디였을지 몰라도 일본 땅 한복판에서, 그것도 일본 팬들 앞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훈아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일본 주요 언론들은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가수 공연 중 정치적 발언으로 일본 팬들 충격, 도발적인 발언, 일본 사회의 들썩, 일본 우익 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일부 극우 세력들은 공개적으로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 한국 가수의 무례를 용서할 수 없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죠. 하지만 나훈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자들 앞에서 특유의 부산 사투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때려 죽이려면 죽이라 해라. 그 순간 기자들은 물론 한국 국민들까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일본 우익 세력들의 협박 앞에서 이토록 당당할 수 있다니. 보통 사람이라면 두려워서라도 말을 삼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웃으며 말했죠. 내가 평생 노래를 해온 이유는 국민들 덕분이지 권력이나 돈 때문이 아니니까. 두려울 게 뭐 있겠나. 이 발언이 알려지자 한국 사회는 열광했습니다. 국민들은 그를 영웅처럼 떠받들었고 그의 음악은 더욱 큰 사랑을 받게 됐죠. 반면 일본 사회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그의 행동을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지만 대중들은 달랐습니다. 일부 일본인 팬들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죠. 그는 가수이기 전에 한 나라의 예술가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일본에서조차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갈등과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이를 지켜보고 있던 미국의 음악 평론가의 한마디가 굉장히 화제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한국 K-팝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하고 있었던 그는 최근에 발표한 발언으로 인해 전 세계는 물론 특히 일본 언론을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잠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빗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20년 넘게 음악 평론가로 활동하며 전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연구해왔죠. 블루스, 재즈, 락앤롤에서 시작해 라틴 음악과 아프리카 리듬까지 저는 새로운 소리를 찾는 탐험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음악을 접한 순간 제 음악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K-팝이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가 전 세계를 휩쓰는 걸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죠. 도대체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음악들이 나오는 걸까? 그렇게 한국 대중음악의 뿌리를 파고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한 이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훈아.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그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한국 음악사를 뒤지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의 공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무대 위에서 수만 명의 관객을 단숨에 사로잡는 그의 카리스마, 목소리 하나로 분위기를 압도하는 모습. 이건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이자 밥 딜런이다. 이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는 순간 그 안에 담긴 감정과 깊이가 전해졌죠.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의 목소리는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울분, 사랑, 그리움, 삶의 애환.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한 인간의 인생을 노래하는 것 같았죠.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음악계에서도 보기 드문 감동이었죠. 그의 음악을 깊이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졌습니다. 3,000곡에 달하는 녹음곡, 120곡 이상의 자작곡, 심지어 작사, 작곡, 무대 연출까지 직접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전통 트로트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블루스, 판소리, 심지어 로큰롤 요소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중음악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이런 분석 끝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훈아는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이자 밥 딜런이다. 그리고 이 발언이 발표되자마자 일본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을 격하하던 일부 일본 평론가들은 반박하려 애썼지만 명백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죠. 일본에서조차 나훈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충격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 음악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죠. 대부분 케이팝을 중심으로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나훈아라는 인물이 한국 음악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무대를 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한 편의 영화 같다. 이런 가수가 한국에 있었다니 믿을 수 없다. 심지어 미국의 유명 음악 평론가들조차 나훈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음악적 유산이 단순히 한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 한국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제가 그의 음악을 깊이 파고들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노래 하나하나는 그 시대 한국인의 삶과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어요. 1970년대에는 분단의 아픔을, 1980년대에는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2020년대에는 현대인들의 고민을 담아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음악으로 기록한 예술가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저는 한독행을 결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콘서트를 직접 보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의 음악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감동이었고 저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의 음악이 이렇게까지 한 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나훈아를 연구하면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시대를 넘어, 국가를 넘어 전 세계의 음악 역사에 남을 이름이죠. 그를 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 이제 저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 음악사를 연구해왔지만 나훈아라는 존재 앞에서는 항상 경외감을 느낍니다. 단순한 가수라 부르기엔 너무나 거대한 족적을 남겼죠. 황제라는 단어가 과장이 아닐 만큼 나훈아는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면 숫자만으로도 압도적입니다. 나훈아가 직접 작곡한 곡은 무려 120곡이 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가 녹음하고 발표한 곡은 무려 3,000곡이 넘는다는 사실. 이 수치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3,000곡 이상을 부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으니까요. 비교를 위해 세계적인 음악 아이콘들의 히트곡 수를 살펴봤습니다. 비틀즈는 27곡, 엘비스 프레슬리는 38곡의 메가 히트곡을 남겼죠. 물론 이들도 훨씬 많은 곡을 녹음했지만 나훈아의 3,000곡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방대한 곡들 중 상당수가 대중들에게 널리 사랑받는다는 점이에요. 한국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가수 1위라는 타이틀이 이를 증명합니다. 나훈아의 음악적 여정은 1966년 데뷔 앨범 천리길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그는 21살의 젊은 가수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 시작했지만 곧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록, 포크, 발라드 등 다양한 요소를 접목시키며 장르의 경계를 허물었어요. 이런 시도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나훈아는 뽕짝이라 폄하되던 트로트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나훈아의 곡들을 따라가다 보면 한국 현대사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는 사랑하는 내니미어와 같은 은유적 가사로 자유를 노래했죠. 이 때문에 그의 많은 곡들이 검열에 걸려 금지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고향역처럼 도시로 떠나온 사람들의 향수와 그리움을 담았어요. IMF 외환위기 때는 진도 아리랑으로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의 노래 한 곡 한 곡은 한국인의 희로애락을 담은 타임캡슐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훈아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의 라이브 공연입니다. 70대의 나이에도 3시간 넘게 쉬지 않고 무대를 누비며 완벽한 라이브를 선보이는 그의 체력과 열정은 경이롭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진행된 온라인 공연.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는 230만 명이 동시 시청하는 기록을 세웠죠. 이는 당시 인구의 약 4%가 동시에 한 공연을 본 셈인데 비율로 따지면 미국에서 1,300만 명이 동시에 한 공연을 본 것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나훈아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합니다. 60, 70대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젊은 20대, 30대까지 그의 팬으로 만드는 마력이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의 노래를 힙하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많은 힙합 아티스트들이
나훈아의 곡을 샘플링하거나 리메이크하고 있죠. 과거의 음악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음악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나훈아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한 시대를 노래한 음유시인이자 대중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연 혁신가이며 한국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민중예술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3,000곡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한 예술가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음악에 바친 증거입니다. 가왕이라 불리는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성악을 전공하고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가수들의 목소리를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나훈아만큼 독특하고 분석하기 어려운 창법을 가진 가수는 없었죠. 처음 그의 노래를 들었을 때 느꼈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깊은 저음에서 시작해 단숨에 고음으로 치솟는 그 목소리는 마치 두 명의 가수가 번갈아 부르는 것 같았어요. 나훈아의 창법이 특별한 이유는 한국 전통 판소리와 현대 대중음악의 절묘한 조화에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판소리를 배웠다고 합니다. 판소리 특유의 깊은 호흡과 성대 조절 기술이 그의 창법의 근간이 되었죠. 여기에 서구 음악의 테크닉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발성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마치 레이 찰스가 흑인 교회 음악인 가스펠을 리듬앤블루스에 접목해 소울 음악을 탄생시킨 것과 같은 혁신적인 시도였어요. 나훈아 창법의 첫 번째 특징은 흔들림 없는 강력한 성량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수천 명의 관객이 모인 공연장을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로 파워풀합니다. 둘째는 완벽한 음정 컨트롤이에요. 저음부터 고음까지 넓은 음역대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미세한 음정의 변화까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셋째는 독특한 비브라토와 트릴입니다. 판소리에서 비롯된 이 기술은 그의 노래에 깊은 감성과 울림을 더해주죠. 가장 놀라운 것은 나훈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가 전혀 쇠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수들은 나이가 들면서 성대의 탄력이 떨어지고 음역대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의 나훈아는 여전히 데뷔 시절과 같은 파워와 음역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평생 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나훈아의 창법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그의 노래를 부르려 시도한 후배 가수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명 트로트 가수들조차 나훈아의 노래는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한 유명 가수는 인터뷰에서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는 노래방 기계에서 몇 키를 내려도 따라 부르기 힘들다고 고백했죠. 그만큼 나훈아의 창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평생을 바친 예술의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 보컬 코치들이 유튜브를 통해 나훈아의 라이브 영상을 접한 후 보인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나훈아의 호흡 조절 능력과 성대 컨트롤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한 코치는 이런 창법은 서양 음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기술이다. 아시아의 전통 음악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그가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방식이 경이롭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나훈아의 공연 중 홀로 아리랑을 부를 때의 모습은 많은 음악 전문가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그 한과 슬픔의 표현, 그리고 이내 폭발하는 희망과 자긍심의 감정선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죠. 이것이 바로 음악의 진정한 힘입니다. 나훈아의 창법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의 무대 매너와의 조화입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격렬한 춤을 추고 때로는 무릎을 꿇거나 점프하는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대부분의 가수라면 이런 격렬한 동작 중에 음정이나 호흡이 흔들리기 마련이지만 나훈아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이는 그의 호흡 조절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K-팝 아이돌들의 복잡한 안무와 노래를 동시에 소화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나훈아는 50년 전부터 이미 이런 종합 예술적 퍼포먼스를 펼쳐왔습니다. 그의 창법과 무대 매너는 현대 K-팝의 선구자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한 가수의 천재적 재능이 한국 대중음악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저는 1970년대 한국 가요계의 황금기를 직접 목격한 세대입니다. 당시 음악 시장은 두 명의 거인이 양분하고 있었죠. 바로 나훈아와 남진입니다. 이 두 사람의 라이벌 구도는 단순한 인기 경쟁이 아니었어요. 마치 영국에서 비틀즈와 롤링스톤즈가 펼쳤던 것과 같은 음악적 방향성과 팬덤의 충돌이었습니다. 남진은 1965년 가슴 아프게로, 나훈아는 1968년 천리길로 데뷔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트로트를 기반으로 했지만 그 색깔은 확연히 달랐죠. 남진은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였습니다. 반짝이는 슈트와 깔끔한 헤어스타일로 당시 서울의 현대적인 감성을 대변했어요.
반면 나훈아는 좀 더 투박하고 서정적이었습니다. 그의 음악에는 시골의 향수와 민중의 애환이 짙게 배어 있었죠. 두 사람의 노래를 들어보면 더욱 뚜렷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남진의 님과 함께나 그대 없이는 못 살아는 세련된 편곡과 부드러운 창법이 특징이었어요. 반면 나훈아의 고향역이나 영영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강렬한 창법으로 청중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남진이 도시 남성의 세련된 감성이라면 나훈아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서민들의 애환이라고 표현했죠. 팬덤의 대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남진의 팬들은 스스로를 진팬이라 불렀고 나훈아의 팬들은 훈팬이라 칭했어요. 두 팬덤은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극심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상대 가수가 등장하면 야유를 퍼붓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청취자 투표로 최고의 가수를 뽑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두 팬덤의 치열한 경쟁으로 방송국 전화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1976년 대전에서 열린 합동 콘서트였습니다. 나훈아의 팬들과 남진의 팬들이 객석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어났죠. 콘서트는 중단되었고 이 사건은 다음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중문화 현상이었어요. 두 가수의 라이벌 구도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훈아와 남진 본인들은 서로를 존중했다는 사실입니다. 매체 인터뷰에서 늘 상대 가수에 대한 존경을 표했고 사석에서도 친분을 유지했어요. 남진은 한 방송에서 나훈아 선배의 창법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것이라고 말했고 나훈아 역시 남진은 한국 가요계의 보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라이벌 구도는 두 사람 사이가 아닌 팬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죠. 이런 경쟁 구도는 한국 가요계 발전에 큰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두 가수는 서로를 의식하며 더욱 발전했고 그 결과 한국 대중음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어요. 나훈아는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남진은 세련된 편곡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트로트의 대중성을 넓혔습니다. 시간이 흘러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두 사람의 라이벌 구도는 점차 옅어졌습니다. 젊은 세대의 취향이 바뀌고 록과 댄스 음악이 유행하면서 트로트 장르 자체가 주류에서 밀려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꾸준히 활동하며 한국 가요계의 전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남진은 님과 함께 등의 히트곡으로 영원한 오빠로 불리며 사랑받았고 나훈아는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는 가왕으로 존경받았어요. 만약 이 둘의 경쟁 구도가 없었다면 한국 가요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트로트 장르의 빠른 발전과 대중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선의의 경쟁이 한국 대중음악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었고 오늘날 K-팝이 세계를 휩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틀즈와 롤링스톤즈가 영국 록을 세계적 장르로 만들었듯 나훈아와 남진은 한국 대중음악의 기틀을 다진 거인들이었습니다. 저는 나훈아를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음악적 재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신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왕의 품격이었죠. 화려한 무대 위에 나훈아도 놀랍지만 무대 밖에서 그가 내린 결정들은 더욱 경이로웠죠. 특히 권력과 돈 앞에서 그가 보여준 단호함은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2018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던 시기였습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평화기원 공연에 참여할 가수들이 물색되고 있었죠. 북한 측에서는 특별히 나훈아의 참여를 원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나훈아의 음악을 좋아한다는 뜻을 전해왔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당시 청와대에서도 나훈아의 참여를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국가적 화해 무드에 그의 노래가 큰 힘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나훈아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예술을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했어요. 그 자리에서 수억 원의 출연료를 포기한 것은 물론 엄청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죠. 내 노래는 정치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위한 것이라는 한마디로 모든 논의가 끝났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1992년 한 유력 정당에서 나훈아에게 국회의원 공천을 제안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기 연예인들의 정계 진출이 트렌드였죠. 나훈아의 대중적 인기와 서민적 이미지는 선거에서 큰 강점이 될 것이 분명했어요. 거액의 정치 자금과 안정된 미래를 약속받았지만 나훈아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지금도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송충이는 소리풀 먹어야지 뽕잎을 먹으면 누에가 되는 법이다. 가수는 가수의 일을 해야지 정치인이 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죠. 이 일화는 예술가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나훈아의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돈 앞에서도 그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삼성그룹의 창립 기념행사에서 나훈아의 공연을 원했습니다. 당시 제한된 출연료는 일반 공연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나훈아는 대기업만을 위한 노래는 부르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평소처럼 일반 관객들을 위한 공연을 이어갔죠. 돈보다 팬들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그의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이런 선택들이 쉬웠을 리 없습니다. 공연 기획자로서 저는 그의 결정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더 많은 기회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훈아는 그 어떤 외부 압력에도 자신의 예술적 순수성을 지켜냈고 그것이 오히려 그를 더 특별한 예술가로 만들었습니다. 나훈아가 지켜온 원칙은 결국 대중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어요. 내 노래는 오직 팬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 진정성은 무대에서도 음반에서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어떤 유혹이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음악과 팬들만을 바라본 그의 시선은 결국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비결이 되었죠. 예술가로서 나훈아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단연코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명예나 부보다 가치 있는 것은 결국 한 예술가의 진정성과 원칙입니다. 나훈아가 지켜온 그 신념이 오늘날까지 그를 가왕으로 존경받게 만든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용기일 것입니다. 저는 20년 차 음악 전문 기자입니다. 수많은 콘서트와 공연을 취재해왔지만 2024년 2월 15일 나훈아의 은퇴 콘서트 소식만큼 음악계를 뒤흔든 뉴스는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훈아가 올해 마지막 콘서트를 열고 무대에서 은퇴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죠. 순간 모든 매체가 이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7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가왕의 퇴장 선언. 이것은 단순한 은퇴가 아닌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공연 제목은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서울 올림픽 체육관에서 3일간 진행되는 일정이었죠. 티켓 오픈 당일의 상황은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예매 시작 10분 만에 전석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웠어요. 이는 2023년 방탄소년단의 부산 공연이 25분 만에 매진된 것보다도 빠른 속도였습니다. 인터넷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접속자가 폭주했고 티켓 안표는 정가의 20배까지 치솟았습니다. 50대 중년 여성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매표소 앞에서 밤을 새우는 진풍경까지 연출됐죠. 이 소식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전설을 목격하기 위해 LA에서 서울로 날아간다는 글을 올렸어요. 나훈아의 마지막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일본의 주요 음악 매체들도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독도 발언으로 일본 우익의 거센 비난을 받았던 나훈아지만 음악적 업적만큼은 일본 언론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콘서트를 앞둔 몇 달 동안 나훈아의 음원 스트리밍 횟수는 4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이 전설적인 가수의 음악적 여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대학가에서는 나훈아 음악 세미나가 열리고 문화계에서는 그의 음악이 한국 현대사에 미친 영향을 재조명하는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마지막 무대를 앞둔 가왕에 대한 열기는 날이 갈수록 뜨거워졌죠. 콘서트 날이 다가올수록 나훈아의 행보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은퇴 전 마지막 방송 인터뷰에서 50년 넘게 사랑해준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어요. 평소 방송 출연을 극도로 자제하던 나훈아가 직접 나서서 소회를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그의 담담한 어조 속에 담긴 진심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죠. 마지막 공연 당일 올림픽 체육관 주변은 이미 새벽부터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70, 80대 노인부터 10대 청소년까지 세대를 초월한 팬들이 모였어요. 공연 시작 4시간 전부터 입장줄이 체육관을 2바퀴 이상 둘러쌌습니다. 몇몇 해외 팬들까지 공항에서 곧장 공연장으로 달려온 모습이 뉴스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죠. 무대에 등장한 나훈아는 여전히 빛나는 카리스마로 관객들을 압도했어요. 77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는 첫 곡부터 무대를 종횡무진 누비며 완벽한 라이브를 선보였습니다. 사랑은 타는 것이 아니라 고향역, 영영 등 히트곡을 쉼 없이 이어갔죠. 3시간이 넘는 공연 내내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강렬했습니다. 관객들은 눈물과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그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한 시대와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그는 사내를 선택했습니다. 남자로서 겪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묵묵히 견뎌내는 태도를 강조하는 노래죠. 그는 마이크를 드론에 띄워보내고 마지막을 장식했어요. 1만 5천 명의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10분 넘게 이어졌죠. 이 공연이 한국 음악 역사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한 가수의 은퇴가 아닌 한국 대중음악의 황금기를 장식한 거인과의 작별이었습니다. 나훈아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고 시대의 아픔을 노래했으며 한국인의 정서를 완벽하게 표현해낸 음유시인이었어요. 그의 마지막 무대는 한 예술가가 남긴 불멸의 유산을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이 공연을 놓친 이들은 정말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가왕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의 노래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을 테니까요. 저는 음악사학자로서 수십 년간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연구해왔습니다. 나훈아의 은퇴 소식이 전해진 그날, 저는 그가 한국 음악사에 남긴 유산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예술가의 은퇴는 단순한 활동 중단이 아니라 그의 예술 세계를 정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죠. 나훈아의 경우 그 유산은 너무나 크고 다양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나훈아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때 뽕짝이라 폄하되던 트로트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죠.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록, 발라드, 포크 등 다양한 장르의 요소를 접목시켰습니다. 그런 실험 정신은 트로트의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시켰어요. 지금 K-팝 아티스트들이 보여주는 장르 간의 자유로운 크로스오버는 사실 나훈아가 오래전부터 해온 것이었습니다. 음악적 혁신만큼 중요한 것은 나훈아가 보여준 예술가로서의 자세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는 정치적 압력과 상업적 유혹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죠. 이런 당직한 태도는 전 세계 음악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밥 딜런, 존 레논 같은 세계적 음악가들도 상업화의 압력에 일부 굴복한 때가 있었지만 나훈아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어요. 이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음악과 팬을 향한 진정성이었습니다. 나훈아의 또 다른 유산은 대중과의 소통 방식입니다. 그는 결코 대중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시대의 아픔을 나눴죠. 고향역은 산업화 시대의 고향을 떠나온 이들의 향수를, 홀로 아리랑은 IMF 시절 국민들의 좌절과 희망을 담아냈습니다. 나훈아의 노래는 그래서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한국인의 집단 기억이 되었어요. 이런 공감 능력은 진정한 예술가만이 가질 수 있는 재능입니다. 나훈아가 남긴 방대한 작품 3개도 빼놓을 수 없는 유산입니다. 3,000곡이 넘는 노래, 그중 120곡 이상을 직접 작곡한 음악적 다산성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많은 곡들 중 상당수가 지금까지도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이죠. 한국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가수 1위라는 타이틀이 이를 증명합니다. 예술적 깊이와 대중적 인기를 동시에 확보한 것은 정말 드문 성취입니다. 그의 마지막 공연은 단순한 은퇴 무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대중음악사의 중요한 장을 마무리 짓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나훈아 이전과 이후로 한국 음악사가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의 영향력은 지대했어요. 그의 마지막 무대는 아마도 자신의 음악 인생을 정리하는 동시에 후배 음악인들에게 예술가로서의 소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나훈아의 영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슈가는 인터뷰에서 나훈아 선생님 공연을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다라며 저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공연을 보고 음악을 듣도록 할 수 있는 뮤지션이 얼마나 될까라며 나훈아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은 나훈아 선배님은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이다. 선배님도 전곡 작사 작곡을 하시는 걸로 안다. 많은 면에서 선배님을 모티브로 잡고 걸어가고자 한다라며 고백했죠. 그의 유산은 이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새로운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의 노래가 담고 있는 보편적 감성과 한국적 정서는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이죠. 진정한 예술은 언제나 시대를 초월하는 법입니다. 나훈아가 떠나도 그의 음악은 우리 곁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노래방에서, 라디오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이죠. 시대를 초월한 예술가의 유산은 그렇게 살아 숨쉬며 우리의 삶에 위로와 힘을 주는 존재로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 나훈아라는 이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국 대중음악의 살아있는 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레터는 해외에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 편의 편지 같은 이야기로 세상을 따뜻하게 전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두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